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내일부터는 불교대학도 개강하고 경전반도 개강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강의를 못 해요. 저도 체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못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자주 못 들을 거 오늘 그냥 왕창 들어놓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줄게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년월일시 태어난 생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띠냐, 몇 년생이냐, 개축생이냐, 감인생이냐, 을묘생이냐, 그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월은 이제 월도 이제 갑인월, 을묘월, 병진, 정사월 이렇게 연도처럼 똑같이 그런 게 있거든요. 육식갑자가 연에도 있고 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개띠인데요. 띠만 개띠고 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월에도 돼지가 있을 수 있고 일에도 호랑이가 있을 수 있고 시에도 토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육식갑자 하나하나마다 뜻하는 것이 좀 다른데요. 보통 태어난 생년과 태어난 생월, 년과 월은 보통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일은 나 자신이고 내가 딱 태어난 생년과 태어난 월에 태어난 나, 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년과 월은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줘요. 내가 순종형이냐 아니면 내가 적극형이냐 내가 두뇌형이냐 아니면 신체형이냐 아니면 조직사회형이냐 이런 것들이 년하고 월에 거의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못해요 그는 시가 없어도 돼. 시가 없어도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못해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 70%, 80%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연과 월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이 좀 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냐? 부자인 사람을 많이 만나냐? 아니면 중생을 구제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외면받느냐? 이런 거. 내가 어디 많이 다녀야 되냐?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년하고 월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태어난 날은 나 자신이랬잖아요. 신은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내 개인 생활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해요. 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쩌면 내 내면 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죠. 내 내면 생활, 사회생활 말고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생활, 가족 또는 자식, 또 취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태어난 날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날에 왜 이렇게 우리가 육식갑자라면 갑오 이러면 두 개잖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갑오니까. 태어난 날이 경오 이러면 두 개잖아요. 그 중에 경은 나고 위에는 나고 밑에는 같이 사는 부부를 말해요. 나 자신 속에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운이 여자운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는 그 사람 태어난 날을 보면 돼요. 태어난 날을 보면 무슨 날에 태어났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남녀 관계가 평등한 형이냐 아니면 여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이냐 아니면 여자를 제압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자를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태어난 날에 어느 정도 약간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사고 형태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태어난 환경과 내 내면 생활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 딱 주어졌으니까 사주팔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낫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난 대로 그 8글자를 잘 활용하면
년과 월의 상태를 잘 활용하고 일과 시를 잘 활용해서 살면 삶의 만족도가 커지고 병도 안 걸리고 성공하기가 쉽고, 근데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별로 안 좋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 느끼고 힘들고 막 이렇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월은 사회 환경이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조상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그 8글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하기가 쉬워요.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사실 10글자야 되거든요. 오행이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이니까 8글자가 되면 안 되고 10글자가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완전한 이제 사람이라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부족한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것들을 활용하면 진짜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보라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8글자를 잘 활용한다는 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불평등하게 나를 대했다 하더라도 부모를 존중해주고 사랑해드리면 그러면 부모의 것을 받는 거고요. 조상이 나에게 가져준 게 없고 뭐 이렇게 내가 가난뱅이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조상이 감사하고 조상과의 관계를 내가 해결을 하면 그런 조상이 힘을 받아 쓴다는 거고요. 부부가 이제 어떤 관계이든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 제압하든 뭐 어떻게 살든 평등하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그 힘을 또 내가 쓰는 거예요. 자식과 나하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살지 약간 신경 쓰며 살지 잘 지낼지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적인 힘이 굉장히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모든 게 흐트러져요.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지만 뭐 직장에서의 관계도 힘들고 절에 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또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망가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팍 떨어지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문제는 이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뭐 무슨 살 같은 게 많잖아. 살면서 원진살, 뭐 조객살, 또 뭐 상충살, 살이 뭐 수없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돼. 살이 수없이 수천 개가 된다는 것은 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한테 살이 없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살이 계속 들어와. 살면서 살이 계속 들어오고 나한테 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있게 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도 살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풀어나가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오커스라는 걸 결집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호주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오커스 좀 가입하지? 이게 이제 그 5아이즈 해가지고 5개의 눈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뉴질랜드는 옛날 오래전부터 군사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새로운 것들을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호주에게 이제 제의를 했어요. 나한테 들어와. 그럼 내가 핵 추진 잠수함을 그 기술 이전시켜 줄게. 만들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갑자기 프랑스에서 니들이 나를 물먹여? 이러면서 프랑스에서 뿔이 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2016년도쯤에 호주하고 프랑스가 서로 계약을 한 77조 원 정도 되는 거대한 군사 계약을 맺었는데요. 호주에서 프랑스에게 디젤 잠수함 건조를 주문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잠수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미국에서 호주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기술 이전 시켜주고 이걸 만들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군사 동맹 강하게 우리 혈맹으로 맺자. 지금도 사실 호주하고 미국은 거의 혈맹은 비슷해. 우리보다 더 가까워.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우리 혈맹이다라고 하지만 일본이 미국하고 더 혈맹이에요.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건 호주하고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뭔가가 필요한가 봐요. 미국이 요즘에. 그러자 이미 계약을 했었는데 프랑스가 좀 이상하네? 쟤들 뭐 하는 거야? 해서 호주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우리 잠수함 만들 거야? 그랬더니 호주 입장에서는 필요 없잖아 이제. 디젤 잠수함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건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 호주한테 안 한다라고 우리 계약 파기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프랑스가 뿔이 나가지고 열받은 거죠. 이제 그 77조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금액의 그런 잠수함 건조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면서 펄쩍펄쩍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부 관계자가 갑자기 대한민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뭐 만들겠다. 뜬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프랑스에서 갑자기 대한민국하고 코리아랑 뭐 하겠다라고 그러게. 네, 우리 한국이 이제 그 방위산업 강자잖아요. 잠수함도 만들고 이번에 SLBM 이제 미사일도 이렇게 성공 발사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이쪽 세계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프랑스가 뿔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 코리아랑 뭐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난감해져. 만약에 프랑스가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러면 우리는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얼마 전에는 한 2달 전인가요? 그때는 미국 의회에서 갑자기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영국하고 호주랑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이 5개의 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인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4개의 나라를 더 포함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4개의 나라가 어디가 더 추가되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독일이에요. 독일하고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나라까지 군사 동맹을 더 맺어서 군사 정보를 서로 공개하고 서로 공개가 아니라 서로 비밀스럽게 연정을 하자. 그걸 미 의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본이야 뭐 옛날부터 일본은 참 특이한 게 그 일본은 총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이 안 돼 하면 못 하는 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예전에 그 보면 나베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골프 치면서 거의 캐디 노릇을 다 했거든. 쫓아다니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별꼴을 다 보였거든요. 야 무슨 총리가 이렇게 또 일본이면 그 세계에서는 3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저 일본 총리가 트럼프에 가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트럼프 웃겨주려고 다 하고 뭐 캐디 노릇도 하고 심지어 넘어져가면서 굴러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조수하고 사장과의 관계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는 일본이 이상하게 미국에 종속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 같은 거는 일본이 저희들도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싹싹 빌면서 우리도 할게요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독일도 사실 러시아랑 가깝긴 해도 그건 메르켈 총리가 그 고향이 푸틴하고 같던가 아마 그래요.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푸틴하고 잘 지내. 서로 러시아어를 잘 하거든요.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메르켈 총리 16년 동안은
러시아랑은 정책이 그래도 관계가 좋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가만 또 러시아를 생각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거의 친미적이었거든요. 미국이 일본하고 독일을 재건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데 독일하고 일본이 10년도 안 돼서 다시 경제 재건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학살을 벌이고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한 10년쯤 되자 다시 강대국이 됐어. 그거는 미국이 다 원조하고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 이제 이렇게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으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좋은 국가들이 또 있어요, 보면. 러시아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들을 그냥 횡단 쫙 있잖아. 동쪽 끝으로는 일본이 있어.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어요, 극동에는. 근데 일본을 키워서 동쪽 끝에 해상을 일본이 장악이 아니라 해서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고 러시아가 그쪽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일본이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좋지. 그런데 미국이 선택한 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세계에서 6번째로 이렇게 군대가 강하지만 해군력은 일본이 더 세요. 자위대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이지만 자위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위대의 대부분의 병력이 해상 세력으로 해놨어요. 러시아에게 무슨 일을 하면 이쪽 극동의 지역의 동쪽 지역은 일본이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고요. 또 서쪽 끝으로 저쪽 끝으로 독일이 이렇게 보면 그 러시아의 동쪽 끝으로 보면 모스크바 가까운데 독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독일을 키워주고 하면 러시아가 이쪽으로 못 넘어오고 그렇게 해서 독일하고 일본하고를 거의 미국이 키워줬다 해도 냉전 시대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뭐 바이바이즈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독일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도 뭐 어쨌든 할 수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이 쭉 펴놓고 보면 인도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인도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세계의 중앙이라 할 수 없지만 유럽하고 아시아의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의 수에즈 운하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러잖아 보면. 근데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아마 오늘쯤에는 중국하고 그 인구 수가 똑같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중국은 14억 2천만 명인데 2021년 인구 발표가 인도는 13억 9천만 명이에요. 13억 8천만 명. 그러니까 발표 시점에서 벌써 한참 지났으니까 몇 개월 지났으니까 몇 개월 사이에 인도가 이제 중국의 인구를 따라잡았을 거라고요. 인도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또 인도는 새로 급부상하는 뭐랄까 세계의 공장처럼 점점 급부상하고 있어요. 요즘에 경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플레 또는 이렇게 인플레 현상이나 아니면 인플레 말고 인플레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인플레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돈을 많이 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계속 돈을 풀고 유럽에도 돈을 풀고 하니까 세상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던 것이 12,000원이 되고 내년 되면 15,000원이 되고 3년 후면 20,000원이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 하나에 2,000원이었는데 내년 되니까 3년 후가 되니까 4,000원 돼봐. 이러면 너무 심하잖아. 그것이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포감이 있는데요. 물건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들어진 물건이 공급량이 그만큼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건 값이 떨어지려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건 값이 안 오를 수 있어. 돈이 많아도 공급량이 많으면, 아니 농산품이 나오는 게 양이 많으면 싸지잖아. 돈의 값어치가 없어도.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199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중국이 그 역할을 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산의 그 싼 물품들이 전 세계에 딱 펼쳐지면서 점점 물가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아니, 물가가 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제 경제가 좀 좋아졌잖아. 중국 물품이 점점 비싸졌다고. 근데 그 역할을 중국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로 이제 낙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도가. 그러니 파이브 아이즈에서 인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잡아야 된다. 중국은 사실 까다로워요. 이게 중국은 시진핑 정부, 공산당 정부 해가지고 좀 나라를 개방시키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민주국가로 변할 줄 알았더니 이놈들은 다시 공산국가로 다시 되돌아가고 거꾸로 되돌아가고 막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상당히 껄끄러운, 키워줬더니 맞짱 뜨려고 자꾸 중국에서 중국 몽인이 뭐 1대1로 이러면서 자꾸 미국의 권위를 대항하잖아. 권위에 대항하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우리나라랑 독일하고 인도하고 일본까지도 추가해서 같이 함께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인도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 잡는 데는 인도만 한 데가 없다. 이제 이 인구를 보나 뭐나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도 많잖아요. 인도를 잘 개발하면 중국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파이브 아이즈나 뭐 이렇게 오커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쭉 그 나라들을 국력을 생각하면 1등 미국이잖아요. 2등은 러시아고,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고, 뭐 인도고,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또 우리나라도 이탈리아, 다음에 우리나라, 스페인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만 보면 상위 10개 국가에서 미국이 꽉 쥐고 있는 나라가 한 6, 7개가 꽉 쥐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프랑스 말고는 다 이제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밴드를 형성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그런 논리이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대륙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해양을 지배하느냐라는데 해양이 사실 뭐 대륙을 지배하는 데는 독일을 심어놓고 대륙을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대체로 대륙권이고 그래서 대륙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독일하고 일본을 심어놨고 또 미국은 해양을 다 지배했잖아요. 미의 이제 해병력이 전 세계의 해병력을 다 합해도 미국의 해병력보다 못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해병력을 다 합쳐도 미국이 더 세. 그 정도로 해군의 힘이 센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해군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해군력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스님 그 중요한 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라크, 터키, 뭐 이렇게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중요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중동도 굉장히 중요해서 미군이 우리나라만 주둔한 건 아니거든요. 미군이 주둔한 데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도 주둔하지만 중동도 정말 많이 주둔을 했어요.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잖아요. 점점 중동은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동이 중요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뭐 때문에 중요했죠? 석유 때문에, 원유 때문에 중요했잖아. 근데 미국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에서 셰일 가스가 더 많이 나와. 세계 1위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미국이. 본래부터 이제 1850년, 60년부터 석유 산업에 진출한 미국은 그때부터 산유국 제1등을 차지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이 나오면서 1950년대, 60년대 이때 중동이 석유 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밀렸죠. 러시아하고 중동 때문에 3위로 밀렸었는데 2000년이 넘고 2010년도가 되면서 셰일을 빼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셰일 얘기를 하면 한참 얘기가 걸리고요. 어쨌든 셰일 가스 이런 것들도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연가스하고 기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이에요. 앞으로도 100년은 더 쓸 수 있을 만큼 아직 매장이 그렇게 많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동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다. 해군력이 그쪽에서 몇 년 전부터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전략을 세워서 영국하고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독일하고 인도하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호주하고 또 캐나다하고는 그전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간다고요. 그렇다고요. 성불하세요.